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복지과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다 멀리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치매 초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끔은 여기가 어디인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복잡한 일들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서류 같은 건 정말 못하겠어요. 글씨도 작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겨우 살고 있었는데 이제 바닥이 났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 신청을 하러 복지과에 갔어요. 2024년 3월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서 구청까지 갔죠.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지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젊은 아가씨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사회복지사 조은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은혜 씨는 참 착해 보였어요. 웃는 얼굴이 예뻤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초수급 신청하러 왔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은혜 씨가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했어요. 글씨도 작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할머니, 이 서류들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정말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았거든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름 쓰시고요. 내 이름이 뭐였지? 아, 맞다. 김복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방금 전에 들은 말도 잊어버리고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혜 씨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참 고마운 아가씨였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직원이 말렸어요. 잠깐, 이준호라는 선배 직원이었어요. 은혜야, 대신 써주면 안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네. 하지만 할머니께서 글을 잘 못 쓰시는데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해. 법정 대리인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이 계세요? 가족? 다 죽었어. 나 혼자야. 정말 그래요. 남편도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연락이 안 되고, 완전히 혼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은혜 씨가 당황하더라고요. 성인 후견인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준호 씨가 말을 흐렸어요. 성인 후견인이요? 그게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법원에 신청해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몇 달 정도요. 몇 달이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쌀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할머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 언제요? 성인 후견인 절차가 끝나면요. 그게 언제인데? 은혜 씨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어요. 쌀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라면만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음식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2주 후에 다시 복지과에 갔어요. 혹시 뭔가 해결됐나 싶어서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은혜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 맞다. 여기가 그곳이구나. 서류 됐나? 할머니, 성인 후견인 신청은 하셨어요? 성인? 그게 뭐야?
또 깜빡했어요. 치매가 와서 그런지 자꾸 잊어버려요. 할머니, 집에서 식사는 잘하세요? 식사? 밥이 떨어져서 며칠째 라면만 먹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라면 말고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은혜 씨 얼굴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디론가 급히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규정상 어려워서. 뭐가 어려운데? 할머니를 직접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성인 후견인 신청하시면. 또 그 말이에요. 성인 후견인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청해? 법원에 가셔서. 법원이요?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 어떻게 가요? 그날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집에 왔어요. 더 절망적이었어요. 며칠 더 라면만 먹고 있었는데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어지럽고 힘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영양실조요?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영양실조라니. 혼자 사세요? 네. 보호자가 없으시네요. 없어요. 치료비는 어떻게 하시죠? 치료비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기초수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때 은혜 씨가 병원에 오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맞다. 당신이 그 복직과 아가씨지? 네, 좋은 애입니다. 은혜 씨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된 게 미안한가 봐요. 할머니, 치료 잘 받으세요. 복지 혜택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번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은혜 씨가 퇴근 후에 개인 시간을 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인 후견인 신청하시면 복지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 2-3개월 정도요. 그렇게 해서 성인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은혜 씨 덕분이었죠. 하지만 은혜 씨가 나중에 규정 위반이라고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적인 관계 형성 금지 규정에 걸렸다고. 저를 도와준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왜 잘못된 일인가요? 몇 달 후에 드디어 성인 후견인이 선정됐어요. 그리고 기초수급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죠.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이제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의료비도 지원받고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쉬워요. 처음에 바로 도움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영양실조로 쓰러지지도 않았을 거고. 복지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받기 어렵고 서류는 너무 복잡하고 저 같은 치매 환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은혜 씨 같은 착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규정 때문에 못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굶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은혜 씨도 끝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해 주셨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가끔 은혜 씨가 안부 전화도 주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정말 고마운 아가씨예요. 저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혼났는데도 계속 신경 써주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도 결국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씨 같은 복지 담당자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저 같은 치매 환자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할 때 미리 성인 후견인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복지 제도도 공부해 두시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되니까 더 어려웠거든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은혜 씨 같은 복지 담당자들이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창수입니다. 올해 45살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복지 시스템을 이용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초수급자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꽤 여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무소득자예요. 재산도 기준 이하로 맞춰놨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2채를 임대업으로 돌리고 있어요. 월 임대료만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해요.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해놨거든요. 아들 이름으로 된 아파트, 딸 이름으로 된 아파트. 서류상으로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어려워서 수급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10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졌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딸도 결혼했고, 그런데 수급을 끊기가 아까웠어요. 매월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봤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운 게 가족 명의 전환이었어요. 먼저 아들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물론 돈은 제가 댔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들 거예요. 그 다음에 딸 명의로 또 한 채를 샀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제가 받고 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고 있죠. 복지과에서는 모르거든요.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가족 간 거래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받았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신고도 제대로 했고 서류도 완벽했거든요. 현황 신고할 때도 당당했어요. 소득 변동사항 없으시죠? 네, 여전히 무소득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정말 무소득자거든요. 재산 변동은요?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명의로는 정말 재산이 없거든요. 복지과 직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법적으로도 틀린 게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신입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애라는 분이었어요. 혹시 핸드폰은 언제 바꾸셨어요? 아, 이거요? 친구가 중고로 싸게 줬어요. 사실 최신 모델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계도 좋으시네요. 이것도 예전에 산 거예요. 명품 시계였지만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은혜 씨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에 이준호라는 선배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창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혹시 부업 같은 거 하시나요? 아니요. 몸도 안 좋고.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임대료 관리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고요? 수급비로 겨우 살고 있어요. 혹시 도움 주는 가족은 없나요? 없어요. 다들 바쁘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들, 딸이 임대료를 대신 받아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파트 같은 거 아시는 건 없나요? 아파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준호 씨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겠죠. 며칠 후에 조사가 들어왔어요.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너무 호화롭게 꾸며놨나 싶어서 걱정됐어요. 하지만 적당히 꾸며놨거든요.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가전제품들도 오래 쓰신 것 같네요. 사실 몇 개월 전에 바꾼 거였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차는 없으시죠? 네, 없어요. 정말 제 명의로는 차가 없었어요. 아들 명의로 된 차는 있었지만요. 조사는 별 문제 없이 끝났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가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창수 씨 뭔가 이상해. 복지과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왜요? 명품 시계에 최신 핸드폰. 수급자가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야. 그래도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준호 씨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주변 탐문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웃들에게 제 생활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조심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쉽게 들킬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임대료도 아들, 딸 통장으로 받고 있었고, 저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통장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생각보다 끈질겼어요. 건물주들에게까지 연락해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수 씨, 복지과로 나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불안한 마음으로 복지과에 갔어요. 준호 씨와 은혜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창수 씨, 앉으세요. 네. 혹시 O 아파트와 XX 아파트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었거든요. 모르는데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아파트들의 실질적인 관리를 창수 씨가 하고 계신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요? 네.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아마 이웃 중에 눈치챈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잘못된 신고 아닐까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건물주들에게 연락해서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더라고요. 은행 거래 내역도 조회하고요. 아들, 딸 통장까지 확인했어요. 결국 들켰어요. 몇 년간 임대업으로 받은 돈이 수억 원이었거든요. 창수 씨, 이제 인정하세요. 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몇 년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5년 정도요. 그럼 부정수급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네. 환수 조치 들어갑니다. 얼마나 내야 해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겁이 났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수급 자격은 박탈되고 환수 절차 들어갑니다.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그건 나중에 상의해 봐야 해요. 결국 제가 몇 년간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이미 다른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갚기가 쉽지 않았어요. 형사처벌도 받았어요. 벌금 500만 원이었어요. 별로 크지 않은 처벌이었지만 기분은 나빴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들킨 거였어요. 좀 더 조심스럽게 했으면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방심했나 봐요. 명품 시계 차고 다닌 게 실수였어요. 최신 핸드폰 쓴 것도 그렇고요. 좀 더 수수하게 살았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더 주의했어야 했어요. 누군가 저를 신고했거든요. 아마 평소에 제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복지 시스템에는 허점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들켜요. 특히 요즘은 신고센터 같은 것도 생겨서 더 위험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에 찔려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걸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김복순 할머니 같은 분들 말이에요. 치매 걸려서 서류도 못 쓰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데 저는 부정하게 받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거였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들켜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복지는 정정당당하게 이용해야 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미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3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날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예산 나왔나요? 한 달 전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죄송해요. 아직 예산이 안 나왔어요. 언제쯤 나와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또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다음 주요? 정말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예산이 소진되어서 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한 달째 듣고 있는 말이었거든요. 복지과 대기실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급한 상황인 분들이었어요. 독거노인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져요. 죄송해요. 예산이 소진되어서 다음 달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복지과 직원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홀어머니도 계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해요. 어머님,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발요. 아이가 열이 39도예요. 정말 죄송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예산이 소진되어서 다음 달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없다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이게 복지냐고요. 사람들이 항의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절망했어요. 한 달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쓰러졌을 때를 생각해 보니 화가 났어요. 그때 바로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이번 달 예산이 소진됐다는 말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남편 수술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가 얼마예요? 월 20%요. 20%요? 급하시잖아요. 다른 데는 더 비싸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이었어요. 연 240%가 넘는 고금리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지과에서 다음 달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수술비는 당장 내야 했으니까요. 첫 달 이자 200만 원을 내고 나니 생활비가 없었어요. 또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500만 원을 더 빌렸어요. 이자는 똑같이 월 20%예요. 이제 월 이자가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제 월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쓰러진 후로는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병원에 계속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빌렸어요. 이자 갚을 돈을 빌리는 거였죠. 악순환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미 씨, 긴급복지 예산 나왔어요. 정말요? 네, 지금 오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 동안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복지과에서 주는 돈으로는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었어요. 300만 원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가요? 사채 이자가 이미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복지과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사채를 쓰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정말 죄송해요.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이자가 줄어들까요? 처음에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 바로 300만 원만 도와줬어도 사채를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산 없다는 말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렸고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그 후로도 상황은 나빠졌어요.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썼거든요. 이자가 이자를 낳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재활치료 안 받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인 딸에게도 말했어요. 미안해. 아르바이트 좀 해줄 수 있을까? 엄마, 공부는요? 일단 돈이 급해. 딸이 울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대학 준비도 하는데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니 집까지 잃을 위기가 됐어요. 사채업체에서 집을 담보로 잡았거든요. 이자를 못 갚으시면 집을 가져가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3개월째인데요. 복지과에서 도움받고 있어요. 그거로는 이자도 못 갚잖아요. 사채업체 말이 맞았어요. 복지과에서 주는 돈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았거든요.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20년 동안 살던 우리 집이었어요. 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었죠. 엄마, 우리 어디서 살아요? 일단 고시원에서 살자. 가족이 다 같이요? 아니야. 따로 살아야 해. 가족이 흩어진 거였어요. 남편은 요양병원으로, 딸과 저는 각각 다른 고시원으로. 딸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돈을 벌어야 해. 18살 딸이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급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복지과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사채밖에 대안이 없었거든요. 몇 달 후에 복지과에 다시 갔어요. 조은혜라는 새로운 담당자를 만났어요. 영미 씨, 많이 힘드시죠? 네. 어떻게 지내세요? 집 빼앗겼어요. 정말요? 사채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은혜 씨가 놀라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고시원이요. 남편이랑 따로 살아요. 딸은요? 학교 그만뒀어요.
공장에서 일해요. 고등학생인데 먹고 살아야죠. 은혜 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남편 재활 치료는요?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에 복지과에서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영미 씨, 처음에 다음 달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저는 이제 복지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영미 씨, 정말 급할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요? 이미 포기했어요.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 씨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다신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 후로 복지과에 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일했어요. 엄마, 친구들은 대학 준비하는데. 미안해. 조금만 참자. 언제까지요? 사채만 갚으면. 하지만 사채는 쉽게 갚아지지 않았어요.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은혜 씨를 만났어요. 영미 씨, 안녕하세요. 아, 은혜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제 익숙해졌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이제 안 믿어요. 영미 씨, 복지라는 건 정말 급할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은혜 씨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여유 있을 때나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도 처음에 바로 도와줬으면 제 가족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쓰러진 첫날 바로 도움을 받았다면 사채를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집도 잃지 않았을 거고 딸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렸고 그 결과가 이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복지를 믿지 않아요. 정말 급할 때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복지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복지는 여유가 있을 때나 받는 거예요. 정말 급할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대식입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겪은 무서운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약을 꾸준히 먹으면 괜찮은데 가끔 약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약이 떨어진 지 사흘째였거든요.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대시가 너를 죽이러 왔다. 어디 숨어봐라. 무서운 목소리들이 계속 들렸어요. 창문 밖을 보니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겠지만 제게는 너무 생생했거든요. 누가 도와주지? 복직과 이준호 씨가 생각났어요. 7년 동안 저를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청 복지과입니다. 준호 씨, 저 대식이에요. 대식 씨, 무슨 일이세요?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병원비는 의료급여로 되잖아요.
주말이라 병원이 안 열어요.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대식 씨, 지금 집에 계세요? 네. 근데 정말 못 살겠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또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대식 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정말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호 씨가 온다고 하니 조금 안심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밤 10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식 씨, 저 복직과 이준호예요. 아,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지만 왜 오셨을까요? 주말 야간 당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약은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사흘째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버스비가 없었어요. 준호 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급자에게는 버스비도 큰 돈이거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내일요? 오늘 밤을 어떻게 넘겨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때 창문 쪽에서 또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기 봐요. 또 왔어요. 창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준호 씨는 창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는 너무 생생하게 보였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대식 씨, 약이 있으면 좀 나아질 텐데. 네, 약 좀 구해주세요. 응급실에 가면 응급 처방 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의료급여로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들이 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대식 씨, 어디 가세요? 칼을 가져와야 해요. 칼이요? 왜요? 저들이 들어오면 막아야죠. 부엌 서랍을 뒤져서 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 준호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식 씨, 칼은 위험해요. 내려놓으세요. 위험하다고요? 저들이 더 위험해요. 저는 흥분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칼을 들고 준호 씨에게 다가갔어요. 사실 준호 씨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날 제대로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야. 대식 씨, 진정하세요. 준호 씨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무서워 보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겠다고? 지금까지 뭘 도와줬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몇 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었거든요. 약도 받게 해드리고 생활비도. 그것만으로 되나요? 저는 매일 지옥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이 병과 싸우기가.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식 씨, 일단 칼부터 내려놓고 이야기해요. 싫어요. 저들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창문 쪽을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봐요. 더 많이 왔어요. 대식 씨,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안전해요. 정말요?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준호 씨 목소리가 진정됐어요. 그럼 약 구해주실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응급실 가요. 진짜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칼 좀 내려놓으세요. 알겠어요.
칼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준호 씨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럼 지금 나갈까요? 네, 빨리 가요. 준호 씨와 함께 응급실로 갔어요. 택시비는 준호 씨가 냈어요. 개인 돈으로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준호 씨에게 칼을 들이댄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약 꾸준히 드세요. 끊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을 받고 나니 조금 진정됐어요. 새벽 2시였어요. 준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앞으로 약 떨어지기 전에 미리 연락하세요. 네, 그럴게요. 준호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하지만 준호 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죠. 준호 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칼 들고 그랬는데. 이해해요. 아프시니까. 준호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7년 동안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월요일에 복지과에 갔어요. 준호 씨를 만나려고요. 그런데 준호 씨 상태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하얗고 무서워 보였어요. 준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토요일 밤에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 씨가 사직한다는 거였어요. 왜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복지과 직원이 말해줬어요. 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칼을 들고 위협한 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준호 씨가 떠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대식 씨, 죄송해요. 뭐가요? 더 이상 담당을 못 해드려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왜요? 토요일 밤에 칼 들고 그랬잖아요. 준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많이 무서우셨죠? 조금요. 정말 죄송해요. 대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프시니까. 준호 씨는 끝까지 이해해 주었어요. 새로운 담당자가 올 거예요. 잘 지내세요. 준호 씨도요. 준호 씨가 떠난 후 생각해 봤어요. 복지 담당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요. 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도 많을 거예요. 야간에 혼자 출동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월급은 많지도 않을 텐데. 새로운 담당자는 조은혜 씨였어요. 젊은 여자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조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혜 씨는 준호 씨와 달리 에너지가 넘쳤어요. 하지만 걱정됐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은혜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저는 병이 있어서 가끔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잘 도와드릴게요. 은혜 씨는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몇 달 후에 또 약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했어요. 은혜 씨, 약이 떨어져 가요. 언제 떨어져요? 모레쯤이요. 알겠어요. 내일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은혜 씨는 약속을 지켰어요. 덕분에 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됐어요. 언제 또 이상해질지 모르거든요. 복지 담당자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해요. 저 같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거든요.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도 노출되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아요.
특히 야간 당직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해요. 혼자서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 하거든요. 저는 준호 씨가 떠난 게 이해돼요. 7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칼까지 들이댄 저를 만나니까 한계가 온 거겠죠. 은혜 씨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미리미리 연락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담당자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도 사람이라 무서울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좋은 분들이 그만두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복지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거든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치매가 와서 그런가 봐요. 깨어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영양실조라니요. 창피했어요. 사실 며칠째 라면만 먹고 있었거든요. 쌀이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어서요. 보호자가 없으시네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하시죠? 치료비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복지과에 갔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못 받았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의사 선생님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복지과에서 일하는 조은혜 씨가 오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맞다. 당신이 그 복지과 아가씨지? 네, 조은혜입니다. 은혜 씨는 참 착한 아가씨예요. 제가 서류 못 써서 고생할 때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할머니, 치료 잘 받으세요. 복지 혜택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번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은혜 씨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된 게 미안한가 봐요. 하지만 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복잡한 서류를 이해 못하는 제가 문제죠. 며칠 후에 박영미라는 분이 병실에 오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도 복지과에 도움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영미 씨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저희 집 빼앗겼어요. 네. 왜요? 복지과에서 도움을 못 받아서 사채를 썼는데. 사채요? 네.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인데 더 큰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가족은요? 남편은 재활치료 포기했고 딸은 학교 그만뒀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처음에 복지과에서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영미 씨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복지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왜요? 정말 급할 때는 도와주지 않잖아요. 예산 없다고.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서류가 복잡해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달째 도움 못 받고 계시다가. 맞아요.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야 관심 갖는 거예요. 영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건강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할머니, 은혜 씨는 착한 사람 같던데요. 맞아요. 참 착해요.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영미 씨가 가신 후에 생각해 봤어요. 복지라는 게 뭘까 하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기 어렵고 쓰러지고 나서야 도움을 주는 게 복지인가요? 며칠 후에 은혜 씨가 또 오셨어요. 할머니, 복지 혜택 나왔어요.
정말요? 네, 이제 생활비랑 의료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은혜 씨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만 회복하세요. 은혜 씨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 선배가 그만둔다고 해서요. 왜요? 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매일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해야 하니까 힘들 수밖에요. 은혜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왜요? 할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요. 은혜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더 빨리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죠. 은혜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도움 요청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남에게 도움받는 게 창피해서 계속 미뤘어요. 할머니, 은혜 씨,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 같은 할머니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 위해서라도 계속 해주세요. 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에 퇴원했어요. 이제 생활비도 나오고 의료비 걱정도 없어요. 늦었지만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집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복지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고 규정은 복잡하고 은혜 씨 같은 착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은혜 씨가 가끔 안부 전화를 주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다행이에요. 은혜 씨는 어때요?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뭐가요? 부정수급자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잘 됐네요. 그리고 긴급 상황 대응도 빨라졌어요. 은혜 씨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할머니,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은혜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제도 새로운 분이 복지과에 오셨다고 해요. 한부모 가정 어머니라고. 그분 잘 도와드렸어요? 네,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안내해 드렸어요. 좋네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요. 은혜 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은혜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문제는 많아요. 영미 씨 같은 분들도 계시고 시스템의 한계도 여전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은혜 씨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처럼 늦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 씨 같은 복지 담당자들도 응원해 주세요. 그분들도 사람이라 힘들 때가 많거든요. 함께 조금씩 바꿔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벽이 높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생공 감사연이었어요.